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플레이션의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통화 증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화는 이제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돈이 증가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인플레이션인데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일단 세 가지 예, 형태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통화가 증가하게 되는 거는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시중에 화폐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최근에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해서 미국도 엄청나게 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됐죠. 그쵸? 그래서 뭐 락다운을 이제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소비도 안 하게 되면서 상당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자 여기 뭐 미래전략연구소 KDB 자료들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여러분 미국에서 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4번에 걸쳐서 엄청난 돈들을 뿌려댔는데 1차는 지금 보면 약 80억 정도죠. 그쵸? 80억 근데 달러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게 대충 한 9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500억 달러를 또뭐 풀고, 그 다음에 또 1000억 달러, 심지어 2조가 넘는, 자, 2조 달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2000조가 넘죠. 그죠? 우리나라 GDP가 2000조가 안 되잖아요. 한 1800조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네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이런 돈들을 뿌리게 됐는데 제가 다 더해보니까 약 3조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4천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GDP의 2배가 넘는 금액을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뿌려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엄청나게 통화가 많이 증가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은행도 어떠한 좀 통화 정책을 펴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를 통화 정책, 그리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를 우리 재정 정책이라 하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거 보면, 그, 금융 위기였던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그쵸? 그래서 부실한 주택담보 대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이제 위기였죠. 그쵸? 이 당시 때, 연준 총재가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의 전전에 있었던 총재였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워낙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대듯이 엄청난 돈을 뿌렸다 그래서 뭐 헬리콥터 버랭키 뭐 헬리콥터 머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 잠깐 또 기사를 하나 보면은 일단 양적 완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뭐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중앙은행이 하는 일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금리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리다 나중에 제로금리까지 내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책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게 그 금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 그러다 보면 이 시장 금리는 또 안 따라주거든요. 안 내려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 사람들이 대출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예,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중앙은행에서 예,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들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채권을 너도 나도 지금 다 사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예,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였는데 이런 식으로 채권들을 다 사들이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당시 때 이제 어마어마한 돈들을 예, 뿌렸는데 그때 약 3조 달러 정도를 뿌렸대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난 돈들이 또 풀어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또 통화가 증가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통화가 증가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은행 때문에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 은행의 기원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EBS에서 만든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래서 사실 최초의 은행은 금세공소였어요. 네. 그래서 금세공소였는데 이 금세공업자가 결국에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은행가였던 거죠. 네. 그리고 이자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급준비율 제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용창조가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최진기 선생님의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들도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여기 지급준비율이 뭔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초의 은행의 기원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그 은행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이 그 맡긴 돈만큼 안에서만 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100억을 맡겼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100억 안에서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다 보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이상, 200억, 300억을 막 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모든 사람들이 다 얼마를 맡겼는지 개개인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쟤 이상하다? 쟤 맡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면서 이제 안 되겠다. 내 돈을 빨리 가서 찾아와야겠다 하면서 은행으로 뛰어가는, 즉 뱅크런이 생긴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면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 돈을 맡겼던 사람들은 그 돈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급준비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는 너네 자 100원을 맡기면 3.85는 중앙은행에다 맡기고 너 나머지만 96.25원만 이렇게 대출해줘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급준비율이 3.8%죠. 그쵸? 야, 이거 정말 얼마 안 되네요. 그죠? 3.8%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빌려줄 수 있으니까 은행은 정말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네요. 지금도.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급준비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신용창조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금하고 은행은 대출해주죠. 그럼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떤 예금을 하고 대출하고 예금 대출을 계속 해 나가면서 점점 처음 맡긴 돈은 이게 10억인데 이렇게 해서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엑셀을 가지고 처음에 10,000원을 맡겼을 때 이게 과연 자, 지급준비율은 제가 10%로 볼게요. 계산하기 편의상. 그럴 때 얼마나 증가하는지 한번 엑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처음에 이제 10,000원을 이렇게 초기 예금을 한 거고 지급준비율 0.1, 10%죠. 자, 이럴 때 자, 신용창조 한 번 되면 얼마가 되는지를 잠깐 볼게요. 자,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우리 중앙은행에다가 지금 10%를 맡겨야 되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가 90%만 대출할 수 있는 거죠. 10,000원에 90%.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9,000원이 대출이 돼서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대출 받은 사람이 이 9,000원으로 뭔가를 샀어요. 그래서 9,000원 주고 샀는데 그 9,000원을 받은 사람이 또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9,000원이 예금이 됐으니까 또 여기서 10% 떼고 또 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1 마이너스 지급준비율 해서 해보면 자, 이렇게 또 8,100원이 또 대출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또 이제 금액이 창조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과정을 이제 계속 해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엑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달러를 놓으면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쭉 끌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금액들이 계속 이렇게 창조되는데 물론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용 창조를 제가 한 87번 정도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게 더 이상 이제 값이 작아지다가 더 이상 안 되네요. 그죠? 물론 소수점까지 갈 수 있겠는데 다 합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1,000, 10,000, 99,990 거의 그냥 얼마예요? 거의 10만 원이죠. 네, 이거 무한히 하면은 이거 우리가 등비급수 공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맡긴 돈 요거 10,000원, 10,000원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 1 마이너스 0.9를 곱하고 있거든요. 공비라고 하는데 공비를 이렇게 빼주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이게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여러분, 그러니까 이론상 이런 신용창조를 무한히 하면 처음에 맡긴 돈은 사실 실제 실물 10,000원인데 그 실물 10,000원이 나중에 얼마를 만들어요? 네, 1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10배예요, 10배.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지급준비율을 10% 쓴 건데 지금 현재 지급준비율이 얼마냐? 잠깐 볼게요. 자, 현재 지급준비율은 이거보다도 낮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엑셀에서 10% 말고 이걸 2%로 잡으면 훨씬 더 금액이 커지겠죠. 그쵸? 엄청 커져요 지금. 그래서 지금 40만 원이 넘죠.
40배가 넘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통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돼서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새우깡을 예를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인플레이션 말씀드릴 때 새우깡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다, 계속 이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같이 볼게요. 자, 가상의 나라가 있어요. 새우깡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일단 자, 이 나라에 존재하는 총 화폐가 다 합치면 10만 원이에요. 그냥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10만 원 너무 안 되지만 아주 조그만 섬나라인데, 예, 여기 시중에 있는 총 화폐는 10만 원이고요. 이 나라는 새우깡이 100개만 생산이 된다고 볼게요. 네. 그리고 이 모든 화폐는 여러분들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새우깡을 구매하는 데만 사용돼요. 여기는 재화와 용역을 다 합쳐도 새우깡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새우깡만 먹고 사는 이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있는 돈은 10만 원, 그리고 새우깡은 100개만 생산된다라고 하면, 예, 이 돈 가지고 새우깡을 다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새우깡 하나가 얼마인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쵸? 예, 하나 가격이니까 전체 10만 원을 100으로 나누면 1000원이죠. 그쵸? 자, 새우깡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자, 이제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양적 완화가 일어나서 화폐가 20만 원이 더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펴서 코로나 같은 상황 때문에 20만 원이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 수시로 일어나는 신용창조에 의해서 50만 원이 더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중의 통화가 총 얼마가 되는 거죠? 네, 100만 원이 됐어요. 그쵸?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급준 비율을 10%로 잡으면 10배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새우깡 하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이 돈이 모두 새우깡 100개를 사 먹는 데 쓰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100으로 나누니까 이제는 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우깡이 얼마나 비싸진 거예요? 네, 10배나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여러분, 이 가상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강남 아파트, 강남 땅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이유도 사실은 이런 인플레이션, 통화 증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경제 위기가 더 자주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금융 상품이 생기면서 계속 이런 파생 상품에 의해서도 사실 통화가 증가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우리의 화폐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원인들을 모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